그러니까 우리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살아 생전에 관직에 오르시지 않으셨으니 앞에 학생자를 붙여 현 증조고 학생 부군신이라 쓰면 되는 것이다. 딱! 딱! 현 증조고 학생 부군신이 그렇지.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데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영의정에 오르셨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랬었지. 아니 그렇다면 현 증조고 정일품 영의정 부군신이 아닌가요? 왜야? 그렇지 않습니까? 영의정에 오르셨으니까 영의정이라고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 우리 증조부께서 어찌 이리 어려운 과제를 우리에게 내고 가셨단 말이냐?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강릉의 12향현 중에 한 분입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선비 원정 최수성 선생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원정 최수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낯설다 느끼시게 되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아주 재미있는 얘기들 듬뿍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얘기 함께 나누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강릉의 역사인물 전문가 강릉문화원 박도식 교수 나오셨습니다. 강릉 12향현을 연구한 전문가입니다. 강릉단오제위원회 김동찬 상임이사 자리해주셨습니다. 시간여행 강원의 비타민 같은 논객, 호주 출신 한국인 최다미 강사님 어서 오세요. 특별한 수식어가 필요 없는 아나운서입니다. MBC 강원 영동 김서영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네. 미사여구가 필요 없는 존재 자체가 이미 화려한 김서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키워드를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요. 바로 벼슬입니다. 벼슬. 사실 이 현대에 들어서는 벼슬이 뭐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만 요즘도 보면 뭐 금수저니 은수저니 이런 수저를 따지잖아요. 혹시 유럽에도 이렇게 뭐 벼슬이나 집안이나 이런 걸 따지는 문화가 아직 남아 있나요? 많이 남아있죠. 아직도요? 그럼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그 개인 학교 있잖아요. 네. 거기는 퍼블릭 스쿨이라고 하는데 그 제도는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좀 안 좋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조건이 같은데 공부하는 수준도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배경이 그 힘 좀 있으면 그 백이라고 하죠. 네. 그거 좀 있으면은 조건이 같은 경우에는 이 도와줄 사람이 있는 사람이 돼요. 네. 그래서 꼭 그 민주주의에서는 그 좀 꼭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 그거는 많이 남아 있어요. 네. 예. 그럼 유럽 중세 시대에도 뭐 귀족들만 벼슬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예, 아니요. 그 패스트 아시죠? 패스트. 그 우리가 흑사병이라고 하죠. 그 끝난 다음에 우리가 아는 그 중산층 개념이 확실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장사해서 뭐 해서 돈 많이 번 사람들은 그 돈 힘으로 그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 예를 들어 그 이탈리아 그 보르시아 집안 아실 거예요. 그리고 메디치 집안도 이 집안들이 상인 집안이에요, 원래. 그런데 그 15, 16, 17세기 돼서는 그 유럽 경제를 조절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의 주제가 12향연 중 한 분인 이제 원정 최수성이잖아요. 네. 이분이 지금 얼마나 높은 벼슬을 했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원정 선생님은 상당히 총명했다 그래요. 그래서 10살 때 벌써 문회에 통달했다는 분인데 이분은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과거에 나가지 않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 기묘와 관련된 그 기록에 보면은 유사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선비였다. 그러니까 관직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워낙 총명해서 이 세상의 아이가 아니다라는 그런 정도의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그 분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과거에 나가지 않으니까 평생 관직을 해보지를 못했죠. 살아생전에는 못하시고. 그렇죠. 근데 이제 사후에는 또 큰 변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돼요? 돌아가신 이후에 예. 이분의 학덕이 워낙 높으시고 또 절개가 있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고 이분은 이제 시서화율이라 그래서 사절이라 그럽니다. 옛날에는 그 선비는 반드시 시를 쓰잖아요. 시와 글씨를 쓰는 것이고 글씨는 또 그림하고 일치한다 그래서 서와 일치인데요. 그냥 시서화는 기본적으로 선비들이 많이 합니다. 문인화를 하는데 거기다가 율까지 음악까지 해서 사절이라고 일컬어져서 많은 그 추종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관직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원정 최수성 선생, 15세기 후반에 태어나서 16세기 초에 세상을 떠나신 원정 최수성. 이분은 어떤 분인지 그 역사적 흔적을 찾아서 저희 제작진이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강릉시 운정동의 황산사. 이곳에 원정 최수성 선생을 모신 사당이 있다던데 이곳은 황산사 시조님을 모신 사당이고 네네. 저쪽은 문정공 최수성공을 모신 사당인데 그럼 조상화도 있네요. 네네. 사당의 이름은 문정묘라 하고요. 네. 이 문정묘는 부조주의라고 해서 네. 나라로부터 영원히 위패를 묻지 말고 모시고 제사를 지내라는 그래서 부조주의라고 그럽니다. 아, 그래요? 1936년 일제강점기 시절 나라를 잃고 시름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우국충정의 정신을 일깨우고 싶었던 강릉의 유림들은 강릉 최씨문중과 함께 사당을 건립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산사는 우국충정의 정신이 담긴 사당인 거죠. 그런데 이런 곳이 또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죠? 저 위에서 보이는 여기는 건? 화동서원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화동서원. 네, 사당은 충정사라고 합니다. 네. 고은 정몽주 선생님과 네. 그분의 학맥을 이으신 원정 최수성 선생님을 모신 곳입니다. 네. 강릉시 구정면의 화동서원은 포은 정몽주 선생과 원정 최수성 선생의 우국충정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사당입니다. 두 분의 시호 가운데 글자를 따 충정사라고도 하죠. 이곳도 황산사와 비슷한 시기인 1930년에 세워졌는데요. 당시 왜 그렇게 우국충정을 강조했는지 아시겠죠? 정몽주 선생과 최수성 선생을 함께 모신 이유. 스승에서 제자로 학맥이 이어진 만큼 우국충정의 마음도 비슷하기 때문 아닐까요? 제가 듣기로는 다예로 유명한데요. 여기. 여기 달해를 지내는데요. 네네. 달해는 매년 10월 음력으로 네. 초정일날 지납니다. 그때는 정시문중과 강릉 최씨문중이 힘을 합해서 같이 하고 초는 항상 시장님이 나오십니다. 아, 그러세요? 달해뿐이 아닙니다. 충정사 앞의 묘정비도 두 분의 탁월한 위국 충정과 도화 기념을 추모하기 위해 후손들이 뜻을 모아 세운 건데요. 뒷면의 글은 전원식 선생이 지은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연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어우, 세상에 이렇게. 올라가는 길은 좀 험해도 도착하면 자연이 감싸 안아주는 듯 포근한 느낌이 드는 곳. 원정 최수성 선생께서 잠들어 계신 묘는 강릉 즈무마을 인근 산 중턱에 자리해 있습니다. 신사무옥대 훈구파의 모함으로 역적으로 몰려 목숨을 잃은 원정 최수성 선생. 하지만 뛰어난 학식으로 백성들의 지지를 받던 그의 시신까지는 훼손하지 못했나 봅니다. 당시 선생의 묘는 경기도 평택 인근에 만들어집니다. 1952년도 전쟁 중에 6.25 전쟁 중에 오산에 비행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장을 해서 강릉으로 모셔왔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그때 장면을 이제 묘사한 그 사진들이 있는데 보면 강릉부가 생긴 일에 가장 큰 장례 행렬이었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 중에 이장을 하는데 장례 행렬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강릉 시민들이 얼마나 최수성 선생을 자랑스러워했는지 짐작이 되시죠? 선생께서 품었던 우국 충정의 뜻은 아직도 후손과 후대 사람들에 의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원정 최수성 선생, 이분이 어떤 분인지 먼저 그의 집안과 어린 시절 얘기를 좀 들어보죠. 예, 그 원정 선생의 그 증조 할아버지는 이제 오죽헌을 지은 이제 최치운이라고 하는 네. 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가 바로 최응현. 네. 아마 전번에 많이 들어보셨을 예, 예. 겁니다. 그 아버지는 이제 생원 출신이었던 이제 세효였고요. 이분은 이제 4, 5세 때 이미 문장을 지을 줄 알았고, 네. 10살 때 이르러서 문장이 이제 대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를 지으면은 운율이 202보에 못지 않았고, 최수성 이분이요. 예. 글을 지으면은 문체가 유종원, 한유에 못지 않았고, 그다음에 필법에 있어서는 왕이지 글씨에 견줄만 했고, 화법에 있어서는 고개지의 묘수에 못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래서 이제 그 시문과 서화에 상당히 뛰어난 그런 인물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구구절절 지금 뭐 어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굉장한 갑자기 존경심이 막 경지에. 우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진짜 이 세상에 없을 법한 사람이라는 게 뭔지 감이 확 오는데요. 왜 그 얘기 네. 나왔는지. 네. 어떤 분이 이 사람을 가르쳤을지 또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은 인도자. 누가 있었을까요? 우리 원정 선생님에 대해서 누구하고 뭐 이렇게 공부를 배웠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네. 없는데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안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김종직의 직계 제자였던 김경필이라는 분이 무오사화로 인해서 화를 당해가지고 평안도 희천으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예. 그 당시에 그 인근 마을에 조광조의 아버지가 어천의 찰방이라는 그 벼슬을 이제 하러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때 조광조가 한 17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생이 돼서 이제 그 김경필의 어떤 그 유학의 기본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네. 그때 어떤 기록에는 같이 물론 그 원정 선생님은 조광조보다는 나이가 어립니다. 예. 어린데 그때 같이 가서 공부하지 않았냐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 김종직이 영남을 지역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유학을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네. 강릉 지역에 있던 최응현과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하지 않았느냐. 또 최용현 선생은 강릉의 금남반월계라는 예. 당시에 만들었던 금남반월계의 스승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금남반월계도 그 소위 지역에서 살면서 관직에 나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자는 모임이었거든요. 그때 이 지향하는 것들이 사림파가 지향했던 목표하고 같았습니다. 네. 그러면 같았기 때문에 서로 도의지교를 나누었을 거다. 그러면 반드시 그 영향을 받았으니까 김경필의 문화가 있었을 거고, 나중에 여러 가지 기록에 보면은 조광조의 문인이든 충암의 문인이든 김경필의 문인이든 이분들하고 원정 선생님과 너무 가까이 지내고 예. 서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존경을 하고 서로 배움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이 김경필의 문화가 아니었냐라고 하고 있고, 실은 어떤 기록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왜 도대체 왜 정말 학문이 너무 좋아서 관직이 안 나갔던 거예요? 그러게. 그 조광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34살 때 관직에 나가거든요. 이제 성균관 이제 그서 공부하다가 이제 그 발탁이 돼서 이제 나가서 4년 만에 이제 사원부 대사관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검사 발령 받은 지 4년 만에 검찰총장이 된 겁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제 그 조광조는 이제 그 조광조는 최수성을 이제 그 현량과에 이게 추천을 합니다. 현량과라는 것은 이제 문과 시험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천거를 하는데 간단하게 이제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이제 문과 급제자와 똑같이 이제 쳐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떤 연유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이 최수성은 이제 현량과에 응시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중종임금 때 권력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연산군 때 온갖 혜택을 보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 유학자들은 이제 그 학자들은 임금이 이제 그릇된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학자고 관리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온갖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개혁 세력인 양 군림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청산의 대상이 돼야 할 사람들이 바로 군림하고 있으니까 아마 최수성 이분은 그런 게 이제 눈에 거슬리고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이제 그 나가지 않았는가. 예, 관료 생활하기 싫다. 그래서 이제 그 나가지 않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이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그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원정 최수성 선생에 관한 얘기가 또 궁금해지는 네. 아주 묘한 인물인데요. 조선시대의 사화 이러면 이제 4대 사화를 우리가 언급하고 학교 다닐 때도 이제 배우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 시간 진행하면서 자꾸 그 제도권 교육 속에서 주입식 교육에 익숙했던 과거가 자꾸 떠올라서 흐뭇합니다, 저는. 예, 흐뭇하고. 근데 이 사화가 뭔지 개념을 잠깐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선비들이 화를 입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그 죽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반정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반란을 일으키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역병이 일어나 이렇게 죽은 그런 일들이 많은데 전쟁도 있고요. 예. 그렇지만은 이제 선비들이 이렇게 죽는 대거 이렇게 처형되거나 네. 귀양 가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사화. 사화라고 하죠. 그것은 선비와 선비들이 서로를 죽이거나 또는 임금이 네. 지금 말을 잘 듣지 따르지 않는 선비들을 죽이거나 선비들이 크게 화를 입는 것을 이제 사화라고 사화. 이야기를 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사발 있습니다. 마시는 거 사약이라고 하나? 예, 그렇죠. 지금 여기 사화는 이제 선비가 선사. 같은 사자에 여러 의미가. 예, 밴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김효사화 같은 경우는 중종의 개혁 정치가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이 김효사화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 김효사화는 이제 조광조 등의 이제 그 세력 확장, 그 다음에 이제 그 위훈 삭제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위훈 삭제라는 것은 공신 중에서 엉터리 공신이 많다. 예.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공신에 책봉되면은 1등, 2등, 3등 공신 이제 세 분류로 나누는데 이 공신이 되면은 이제 그 많은 토지와 노비를 받습니다. 1등 공신 같은 경우에는 토지 이제 한 200결. 예. 그 다음에 이제 노비 이제 뭐 한 29 정도 받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제 공신에게 많은 토지와 노비를 하사하게 되니까 공신을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이렇게 책봉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종 반정 때 이제 그 정랑 공신, 연산군을 몰아내고 이제 중종을 왕에 앉히는 그 정랑 공신은 117명이 이제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광조는 여기에서 공신 117명 중에서 70%가 엉터리 공신이다. 이 공신의 명단에서 이 사람들을 삭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게 관철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공신의 명단에서만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공신에게 줬던 토지라든가 노비도 다 박탈당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그것을 다 이제 박탈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종임금은 조광조 일파를 등용한 것이 뭔가 하면은 자기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등용했습니다. 근데 이 조광조는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중종임금도 나중에는 뭔가 하면 조광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김효사화가 일어나고 나서 이제 조광조는 나중에 이제 사사가 됩니다. 예. 조광조와 이렇게 절친이었던 최수성은 어쨌든 관직은 안 했으니까. 네네. 그러면 이 김효사화 때 뭐 이렇게 목숨을 잃거나 그러진 않았었던 거죠. 그렇죠. 김효사화는 어차피 좀 그 원포인트 개혁 그 사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임금께서 보니까 임금하고 훈구 세력에서 김효사림들이 너무 이렇게 득세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원정 선생님은 12살에 무오사화를 겪게 되거든요. 그리고 한 19세 되니까 중종 반정이 일어나서 연산군을 이제 그 폐위시키잖아요. 이제 이런 것을 일찍이부터 봐오고 워낙 똑똑하신 분이 그런 것을 보면서 세상에 내가 나아갈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그러니까 약간의 거리를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만나도 충분히 이야기하고 어떤 경지를 넘어서서 이야기가 서로 이렇게 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아가지 않고 어떤 거리를 두면서 항상 세상을 관조했다 할까요? 네. 뭐 그런 게 삶을 살다 보니까 직접적인 기묘사화에서는 직접적인 피해는 이제 네.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공초는 받고 고문도 이제 신문도 네. 다 받았습니다만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해서 피해는 당시에는 당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역으로 말하면 일찍이 관직에 등용을 했으면 이미 올랐으면은 이 사화를 겪으면서 또 최수성의 삶은 또 바뀌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때 화를 당했거나 뭐 이런. 네, 역사에는 가정이 없겠지만 예, 예. 뭐 그럴 수도 상상을 있겠죠. 해본다면 그럴 수 있겠다. 우리 원정이 성품이 어지러서 굴름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지. 그뿐인 줄 아는가? 10살 때부터 글씨와 그림이 아주 뛰어났지. 해서 사람들이 온갖 사물에 능통하다 해서 통제라고 불리기까지 했지. 지금? 아휴,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 아휴. 학문이 뛰어난 건 자타공인. 허나 과거 시험에 여러 차례 낙방을 하였으니 간신히 남행관 세마라는 보잘것없는 말직을 얻었던 최원정. 헌데 원체 성격이 강직하여 직언을 잘하기로 유명했었다. 아니 나으리, 그리 하시면 아니 되지요. 도리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뭐라? 최원정 이 인간은 지 잘난 맛에 산다니까. 올해도 승진의 꿈도 꾸지 말거라. 남재상의 미움을 받게 된 최원정. 그는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데, 그가 이토록 미운 털이 박히게 된 데는 몇 가지 사연이 있었으니 그 하나를 말하자면, 그래. 그동안 잘 지내셨는가? 뭐 보시는 대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그 통제라고 불리는 자네가 어찌 이리 산단 말인가? 제 팔자지요 뭐. 자네만 보면 내가 답답하네. 건 그렇고 내 오늘 자네에게 청이 하나 있어 이렇게 찾아왔네. 숙부님께서 제게 청을요? 그래, 자네가 그 어렸을 적부터 글뿐만이 아니라 그림에도 일가견 있지 않았는가 해서 남재상에게 드릴 병풍 하나만 그려줌세. 병풍이요? 그래, 병풍. 그 잘 그려주시기만 하시면 내 자네의 길을 한마디 해줌세. 아니 남재상이라면 조정의 권력을 죄장악하고 온갖 비리를 자행하는 자 아닙니까? 아니, 왜 이러는가? 그의 행태는 조선 팔도가 다 알거늘 누구 하나 그의 비리를 가하지 못하고 아부만 하고 있는데 숙부님도 한몫 거들고 계셨습니까? 아니, 그 세상이 전부 그분 발밑인데 자네도 그 쓸데없는 오기 그만 부리고 그만 좀 타협 좀 해. 그리는 못하겠습니다. 뭐? 이 작은 아버지가 이렇게 청하는데도? 그래서 더 못하겠습니다. 아이고 답답한 사람 같은 애라고. 에휴. 원정이 있나? 아니 다신 안 올 것처럼 하고 가시더니 어인 일이십니까? 그 사람이 좀스럽게 왜 그러는가? 그러지 말고 그림 그 한 번만 그려주게나. 벼슬 얻으려면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어서 어서. 어서.
끈질긴 숙부의 설득에 결국 그림을 그리기로 결심한 최원정. 역시 자네 아닌가? 이런 재주를 이렇게 썩히고 있었던 겐가? 야, 정말 훌륭한 그림이야. 마음에 드십니까? 들다마다 최고네. 정말 최고야. 그게 무엇이요? 이게 그림을 아주 잘 그린 사람에게 아주 특별히 부탁한 그림입니다. 아무나 못 그리지요. 저보다 더 잘 보실 것 같으니까 한번 보시죠. 아이고, 자, 이야, 어떠십니까? 뭐 그리 힘들게 들고 왔으니 그거 놓고 가시게. 그럴까요? 아주 마음에 드실 겁니다. 살펴가시게. 예, 알겠습니다. 예. 남재상 또한 그 그림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아꼈었다. 단, 그 그림 속에 담긴 뜻을 알기 전까지는 말이다. 내 저놈을 반드시 죽이고야 말 것이야. 감히 나를 농락하고도 살아남을 성 싶으냐? 여봐라, 당장 최원정 저놈의 목을 가져오도록 하거라. 하시옵소서. 어찌 이리시옵니까? 정녕 이 시의 뜻을 모른단 말이오. 시가 왜 해진이 푸른 산이 멀어지고 하늘이 서늘하나 물결이 저절로 일어나나 외로운 배행은 의당 먼저 다치리라. 풍랑은 밤이면 더욱 거세지는 법이니 운치 있고 좋기만 한 거요? 뜻을 모르냐 말이오. 뜻을. 세도가 땅에 떨어져 임금은 약하고 신하는 강하다. 세상을 비해 응거해야 한다. 장차 조정에 환란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 아니오. 아이고 나으리, 나으리께서 그리하시면 오히려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사옵니까? 이럴 때일수록 대범하게, 침착하게, 15! 옳지! 잘한다. 알고 보니 그림마다 재상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내용의 시를 써놓았던 최원정. 최원정이 남재상의 미움을 받게 된 또 다른 사연은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궁금해요? 궁금하면 채널 고정. 이 김효사와 이후에는 어떻게 지내실까요? 최수성은 이제 그 김효사가 그 발발해서 이제 그 자기 동료들이 찢겨나가는 것을 보고 이제 술가, 시, 서화, 음악 등을 이제 일삼으면서 이제 명산을 이제 그 유람하게 됩니다. 네. 그때 김효사화를 일으킨 이제 장본인이 누군가 하면 이제 남곤, 심정, 홍경주 그 사람들이죠.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그 장악하고 나서 이전에 이제 조광조 일파를 이제 두둔했다는 이유로 이제 안처겸, 문근 이런 사람들을 이제 파직을 시키게 되죠. 그러자 이제 안처겸은 이제 이 사람들이 너무 왕의 총명을 이제 흐리게 한다. 네. 이래서 이제 이를 계기로 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안처겸이 이제 상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그 문상 가게 되면 거기다가 이제 방명록에다 이제 네. 그걸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역군부라고 할 때 발인할 때 이제 군사들이 동원이 되거든요. 이게 뭘로 바뀌는 변질되는가 하면은 영모가 담했다라는 거고 이제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안처겸의 이제 그 부자가 처형이 되고 그다음에 최수성도 이제 그 처형이 됩니다. 예. 그 기록을 보면은 우리가 그 강릉의 그 이명지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어느 날 수성이 김식의 집에 들렸는데 그때 이제 정권의 실세였던 이제 남곤이가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남곤이가 그때 정권의 실세였는데 이 최수성은 이렇게 누워서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식이라는 사람 보고 저 사람 누구냐 이래 물었더니까 최원정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 그 남곤이 돌아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대는 어찌 남곤과 같은 간사한 사람과 교유하는가. 이 얘기를 남곤이 뒤돌아가는데 들리게. 들리게 얘기하죠. 일부러 들리게 친구한테. 그래서 이제 그 신사무옥 때 최수성이 이제 처형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4대 사화가 일어났잖아요. 네. 이후에 뭐 조선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들이 좀 변했나요? 그 지역에서 그동안 이제 학업을 연마해서 실력을 키웠던 이제 사림들이 지역에서 세력도 키워놨고 또 이분들이 이제 현실 정치에도 참여를 하면서 비록 패했지만은 그런 것들이 현실 정치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성리학이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기본적인 정치 철학으로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켰던 거죠. 그래서 이 훈구 세력들도 이제 이 사림들이 조정했던 소학이라든가 대학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공부에 같이 전념하게 되고 사림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성리학이 지방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요. 또 지방에 뿌리를 내리게 됐던 또 하나의 것이 이 조광조의 개혁 세력들이 주장했던 지역에 이제 유향소를 건립을 해서 뭐 향사례라든가 향음주례 같은 것도 이렇게 펼쳐서 지방의 문풍도 좀 높여주고 또 향약을 시행을 해서 지역 사람들이 지금보다 나은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이 조선 사화 이후에 그것이 지역으로 가면서 비록 피해는 입었지만은 그런 정신들이 결국은 지역 사회에서 널리 펴지게 되면서 새로운 어떤 사회의 하나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됐고요. 이때 당시에 시행하려고 했던 어떤 여러 가지 개혁 사상들이 후일까지도 계속 약간씩 변화는 있었지만은 그 정신은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선 사회에는 이 기묘사화에 연루됐던 사람들은 명현으로 일컬어지게 되는 것도 그 사람들의 어떤 가르침을 후세 사람들도 잘 따랐다는 뭐 그런 것에 연유를 한다고 볼 수 있죠. 유럽에서도 혹시 신하들 사이 어떤 뭐 생각의 차이 같은 걸로 서로를 죽이고 막 그런 경우가 없었나요? 파리처럼 죽어갔습니다. 파리처럼? 그럼 그 정도로 많은. 그 사람들이 루크리시아 보자라는 여자 있었어요. 루크리시아 보자. 루크리시아 스펠링은 영어로 루크리시아. 루크리시아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유명했죠. 자기 주위에서 잘 되기 위해서 자기 오빠, 자기 아버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적대감? 느끼는 경우에는 그 사람 처리했어요. 자기랑 안 맞으면, 자기에게 방해가 되면 뭐 친인척이고 가족이고 상관없이 루크리시아 보자는 대표적인 인물이지만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왜 죽었는지 확실하게 알아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과학. 그래서 여러 가지 묘한 이유로 사망한 거죠. 원정 최수성 선생은 오늘 뭐 내내 주제가 그렇습니다만 살아생전보다 오히려 사후에 더 큰 인정을 받은 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제작진이 강릉 12향현을 모신 강릉 향현사를 다녀왔거든요. 화면을 통해서 함께 잠시 가보시겠습니다. 원정 최수성 선생의 위패를 모신 사당 또 있습니다. 늘 보던 곳, 익숙하기에 그냥 지나치게 되는 장소. 강릉의 한 고등학교 교문 옆에 자리한 아담한 사당인데요. 강릉의 12향연을 모신 곳입니다. 여기는 향현사 맞죠? 예, 맞습니다. 여기는 어떤 곳이죠? 이 행년사는 인조왕 때부터 네네. 한 200년 동안 그 사이에 학식이 두터운 분, 우리 강릉에서 태어나신 분, 12분을 이제 모신 사당입니다.
인조 23년, 그러니까 1645년 건립된 향연사는 처음엔 최치운, 최수성 등 6분만을 배양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숙종과 영조, 순조 때 배양하는 분을 차츰 늘려 결국 12분, 12향연을 배양하게 된 거죠. 강릉 지역에서 지역민들로부터 추앙받는 분들, 강릉 12향연은 어떤 분들일까요? 12분 중에 이제 7분은 아주 학식이 두터운 사람이고, 네네. 그다음에 4분은 효향이 네. 두터운 사람이고, 한 분은 그 학식은 두터운데 모든 그 세상에 두문불출하는 사람, 어디 뭐 출세하거나 뭐 이런 걸 다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12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요즘도 유교 전통에 따라 매월 상망에는 분향을 하고 매년 음력 8월 중정일엔 강릉시장이 초헌관이 돼 제례를 올립니다. 12향연의 행적을 후세에 전해 귀감으로 삼기 위해서죠. 지극한 효와 애국 충정 같은 강릉 12향연의 정신. 향연사 입구에 서 있는 강릉 명륜서원 묘정비에 새겨져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네요. 이 원정 최수성 선생은 이렇게 살아생전엔 벼슬을 안 지냈지만 사후에는 최고 벼슬인 영의정까지 추증을 받습니다. 이게 죄수 신분에서 신원된 것만 해도 이게 엄청난 일인데 영의정까지 그냥 보통의 벼슬이 아니라 네, 그렇죠. 최고의 벼슬이죠. 신원된 건 어느 시기라고 봐야 될까요? 신원된 거는 중종 말년쯤 됩니다. 말기쯤이 되는데 중종이 항상 이것에 대해 사화에 대해서 좀 그 부담을 느꼈었죠. 네. 자기가 또 총애했고 자기가 또 실현하고자 했던 어떤 그 정치 이념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네. 어쨌든 죽음을 당하게 했으니까 좀 항상 아쉬워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항상 그 심적 부담을 갖고 있던 것을 이제 어쨌든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조선사회는 명분사회거든요. 네. 명예를 존중하는 명분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명예를 회복하는 이런 것을 항상 기대했거든요. 네. 그 후손들도 이것을 위해서 뭐 몇십 년 또 몇백 년 동안 노력하는 뭐 그런 것들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중종 말년 중종 35년에 이제 1540년이죠. 예. 이제 그 신원을 회복해 주는 그런 이제 그걸 추증을 단행을 하죠. 이제 추증이라는 것은 먼저 추운 봉정이라서 은혜에 대한 어떤 그 자리로서 그것을 보답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직이 없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관직을 주는 것을 이제 추증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처음으로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좌찬성, 의정부 좌찬성 그다음에 판의금 부사로 추증을 됩니다. 이때는 이제 상절공이라는 지호도 받게 되는데요. 이 좌찬성은 종일품이거든요. 종일품에 해당되는 게 그 관직인데 그 후에 한 5년 후에 다시 이제 그 인종이 이제 등극하면서 다시 이분들은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높은 이제 그 품계를 줍니다. 이것이 대광보국 숭록대부 의정부 영의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일품으로 품계를 주면은 이 품계에 맞는 또 시호를 되게 되죠. 처음에는 이제 상절공이라는 시호를 받았다가 이때는 문정공이라고 하는 그런 시호를 받게 됩니다. 이게 문은 이제 뭐 그럴 문자고 정은 바를 정자입니다. 그래서 바른 글을 하면서 정확하게 바른 길로 갔다는 그런 그 시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신 지 처음에 19년 만에 처음에 이제 신원이 됐다가 24년 만에 영의정으로 그러면은 아마 살아 있으면은 이 나이 35세 돌아가셨으니까 한 59, 한 이제 환갑 전에 영의정이 된 겁니다. 실제로 살아계셨으면 실제 영의정이 되실 수도 있는 충분한 그렇죠.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들에 제가 궁금한 게 만약에 지금 최수성, 그러니까 최원정 님이 처음에 세상을 떠나셨을 때 그 자손들이 제사를 만약에 지낸다. 그러면 바로는 현고 학생 부군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추증이 됐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그 이후에부터는 그 조상 제사를 지낼 때 현국 영의정 부군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죠. 아, 그러면 이제 추징이 된 사후에 추징이 된 예, 것도 그렇죠. 다 벼슬로 인정을. 예. 그 원정 최수성 선생이 강릉 12향현 중에 한 분이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출발했는데요. 이 12향현은 과연 어떤 분들인지 오늘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뭐 다 자세히 알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간단히 이 12향연을 연구하신 분으로서 김동찬 이사님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런 기회에. 예, 12향연은 말 그대로 고을에서 현명하신 분들이거든요. 그 고을에서 본받을 만한 분을 모시는 것이 향연인데 이 강릉에는 12분을 모십니다. 아마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분을 모시는 이제 그 향연입니다. 향연인데 강릉의 12분이 이분들이 다 조선 전기의 분들이에요. 나중에 이 향연사를 건립은 임진왜란 이후에 1645년도에 향연사를 건립하게 되지만은 이 향연을 모신 분들은 조선 전기에 기묘사화와 관련돼 있는 분들이 가장 거의 90%가 이분들하고 관련돼 있는 분들이 모셔지게 됩니다. 가령 조금 전에 원정 최수성 선생님의 증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그리고 최수성 본인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혈량과로 이렇게 그 관직에 나갔던 그 사유당 박공달 선생님, 또 혈량과로 추천을 받았지만 시험은 보러 가지 않은 분이 또 있습니다. 그 삼가 박수량 선생님, 향호 최운우 선생, 이렇게 6분이 처음으로 이제 모셔지게 되고요. 그 이후에 한 3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방송 한번 했었죠. 그 눌제 이성무 선생, 그다음에 김담 선생, 박옥주 선생, 요 효행자들이 또 3분이 또 추배가 되고요. 그 사이에 이제 그 금남 반월 개원이었던 최수 선생님, 이분은 문과에 급제를 한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때 당시에 그 살인파들이 가장 추구했던 향약에 앞서서 향령이라는 것을 이제 시행했었던 강릉의 괴당 김윤신, 그다음에 이제 그 호송서를 지었던 김열 선생, 이래서 12분이 향연으로 모시게 됩니다. 시간여행 강원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역사가정, 역사스토리 이프 시간인데요. 오늘은 신원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조선시대 인물을 신원하고, 즉, 뭐, 억울한 일을 다, 죄를 다,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렇게 해서 벼슬까지 추증할 수 있는 기회를 네 분에게 드린다라고 한다면, 즉, 신원추증위원회의 특별위원 자격을 드린다고 하면은 조선시대 어떤 역사 인물을 이렇게 좀 찾아서 신원해주고 또 벼슬까지 좀 추증해주고 이러고 싶은가입니다. 어려울 수도 있는 가정인데요. 먼저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계신 김소영 아나운서. 네. 일단 신원할 만한 분은 아닌 것 같지만 네, 일단 제가 드릴 수만 있다면 가장 큰 벼슬을 드리고 싶은 분이 그래서 이분이 활동했던 시기가 이렇게 조선시대에서 벼슬을 내려서 뭐 득을 볼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병장이셨던 윤희순 의사님을 저는 드릴 수만 있다면 아주 큰 벼슬을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남성 독립운동가 분들은 그 활약상이 좀 많이 이렇게 조명되고 있지만 또 여성 의병장 분들께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관심이 떨어지거든요. 또 우리 시간여행 강원에서도 다루기도 했었지만 조금 더 이분들의 업적이 널리 퍼져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크나큰 벼슬을 내려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강원 박수 출신의 쳐주세요. 네, 박수. 최다미 강사님은 어떤 인물을 찾을까요? 기생 황진이요. 예. 아니 근데 왜 박도식 교수님의 눈치를 보셨어요? 좋은 생각 아니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기생을 왜 이렇게 하느냐. 황진이를 정일품? 종일품. 아주 높은 차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권력, 그런 힘 있는 분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고 보면 물론 인물이 살아온 또 분야는 다르지만 두 분은 여성 인물을 지금 선택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김동찬 이사께서는 어떤 인물을 찾아서 신원해주고 추증해 줄까요?
저는 어렵네요. 우리 그 강릉 사람으로서 그 조선 그 시대 내내 그 신혼을 회복하지 못한 분이 딱 한 분이 계세요. 이제 우리 여기 초당동을 근거로 했던 허균 선생님이 이제 못했거든요. 우리 허균 선생님은 결국은 조선사회 내내 끝까지 신혼 회복이 안 됐죠. 다 나름대로 훌륭한 분들이잖아요. 정치적 이념과 이렇게 그 실행 방법이 좀 차이가 좀 있었다 하더라도 뭐 그런 분을 신혼 회복을 시켜서 그 함께 사는 그런 세상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동찬 이사님 다운 말씀이셨습니다. 박도식 교수께서는 어떤 인물을 찾아가 볼까요? 저거 저기 원래 혹윤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그럴 것 같았어요. 오늘 저기 그 이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난도가 보통 난도가 아닙니다. 그 앞에서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그 조선 시대 때 임금 중에서 이제 그 조와 종을 받지 못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두 분이 못 받았는데 한 분이 연산군이고 한 분이 광해군입니다. 광해군을 이제 그 신혼을 시키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중종반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연산군이 이제 갑자사화 이후에 참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왕위에서 끄집어 내리게 되는데 인조 반정 같은 경우에는 치밀하게 서인 정권들이 치밀하게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끄집어 내리거든요. 그게 이제 뭐 거기서 끄집어 내리는 이제 그 핑계를 보면은 뭐 중국과의 그 관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중국은 이제 그 명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후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새로운 이제 강대 세력이 바로 후금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광해군은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한 군데 치우치지 않고 등거리 외교 그런 것은 상당히 잘했다고 보거든요. 뭐 물론 이제 그 광해군이 이제 뭐 영창대군 이제 그 세상 뜨게 만든 거 안 좋은 것도 있지만은 광해군이 잘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광해군을 종으로 이제 뭔가 하면은 좀 올려주고 싶습니다. 자, 오늘 강릉 12향현 그중에 원정 최수성 선생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오늘 처음 최수성 또는 최원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낯설게 느껴지신 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12향현 그리고 원정 최수성 선생이라는 인물에 대한 거리감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졌기를 바랍니다.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